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 환갑을 훌쩍 넘기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60이라는 나이가 팔팔한 청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막상 제가 60대로 살아보니 이 나이도 퍽 괜찮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너무 모르는 게 많고 30대, 40대에는 시부모 봉양하랴, 제 자식 키우랴 정신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50대가 되니 남편은 점점 아이가 되어 마누라만 찾으니 제 인생이 온전한 제 인생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 너무 좋은 절친한 친구 같은 가족도 생기고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가 알아서 잘 지내고 있으니 지금이 제 인생 황금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60대라고 하면 다 늙어 빠진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건강한 두 다리가 있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익힌 지혜도 있는 60대가 좋은 점이 많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 짧지 않았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다 힘들었지만 가장 의미 있던 그날의 기억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어린 시절을 추억 하나 없이 힘들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은 누구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는데요. 그때는 돈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할 것 같았어요. 아픈 엄마 병원비는 물론이고 하고 싶은 거 많은 동생들까지 제가 다 책임질 수 있으니 오직 돈만이 도깨비방망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저 못지않게 성공해서 잘 살고 싶어 하던 남편을 만났어요. 서로 이 일 저 일 하다 서울의 한 공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말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비슷하니 잘 맞았죠. 그런데요, 아무리 남편과 제가 서로 비슷하고 잘 맞는다고 해서 남편과 결혼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저에겐 돈을 잘 벌고 싶은 욕망도 있었지만 그 당시 제 또래의 다른 여자들처럼 저도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시집가고 싶은 욕망도 저에겐 컸어요. 왜 옛날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시집 잘 가면 팔자 핀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희망사항일 뿐 제 주변엔 돈 많은 남자도 없을 뿐더러 그런 남자와 만날 시간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만한 저희 남편과 계속 가까이 지냈어요. 일하는 틈틈이 간식도 나눠 먹고 퇴근하면 시장 골목에 들러 뜨끈한 국밥과 국수도 먹으면서 지냈는데 원래 무서운 게 밥정이라고 남편과 정이 들어버렸어요. 게다가 남편은 책임감이 무척이나 강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나랑 결혼할래? 내가 너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굶기고 고생시키지 않을게 라고 말해 저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가고 말았죠. 그때 당시 저는 그런 말이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제 나이 13살 때부터 일을 했으니 얼마나 고생이라면 치가 떨리겠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결혼식도 생략한 채 혼인신고만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고 그 뒤로는 둘이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니 남편은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들었어요. 그러니 그런 남편을 두고 제가 어떻게 편하게 살겠어요. 저도 남편 못지않게 일하고 아끼면서 단칸방에서 방 2개짜리, 방 2개짜리에서 방 3개짜리로 살림을 넓혀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딸아이를 낳았고 저희 둘 다 너무 없이 고생을 해서 우리 딸만큼은 재벌 이세 부럽지 않게 풍족하게 키우자는 마음으로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하며 살았죠. 그 결과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는 처음으로 집장만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작게나마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면서 저희 부부는 금방 차도 생기고 집도 넓히며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저는 그러는 사이 하던 일을 그만뒀고
아이 뒷바라지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생활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뒤 남편은 성실하게 때론 과감하게 사업을 하며 본격적으로 회사를 키우기 시작했고 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운전기사도 두고 가사 도우미까지 두며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었죠. 이런 말 부끄럽지만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 또다시 없을 봄날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시댁이든 친정이든 모든 가족들에게 부러움을 사며 지냈는데요. 한 가지 저희 부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딸이었죠. 너무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인지 어째 딸에는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람 귀한 줄도 모르며 컸거든요. 저는 인성교육에 목숨이라도 건 사람처럼 아이를 타이르고 엄하게 훈육도 했지만 아이는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멀어지기만 했죠. 거기에 아이는 미술 전공을 하겠다며 본격적으로 집안의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이의 꿈을 위해서 저희 부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이가 열심히만 해준다면 그 돈들이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죠. 저희는 먹고 살기 위해 살았지만 저희 딸은 자기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길 바랬으니까요. 그러다 아이가 대학은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고 저희는 고민 끝에 여자 A고 하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함께 가려고 했는데요. 딸애는 싫다고 혼자 가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성인이니 스스로 부딪혀 봐야 한다고 저를 말리는데 솔직히 불안했어요. 자식이라고는 딸아이 하나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지도 전혀 감이 오지 않았기에 그렇게 어린 딸을 홀로 보내면 큰 일이라도 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한 반대였어요. 세상 문서운 줄 모르는 딸은 미국에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놀이 문화에 빠져 겉멋만 들었고 하루가 무섭게 돈 타령만 하려 국제전화를 걸었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뜩이나 측은지심도 모르고 돈이면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해 불안한 딸인데 저렇게 뒀다가는 TV 뉴스에 나오는 엇나간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죠.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학비와 용돈 그리고 기숙사비 외에는 어떤 돈도 주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돈을 주지 않으면 자퇴하고 한국에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말도 안 되는 말까지도 했는데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오히려 너처럼 부모의 고마움도 모르는 애는 필요 없다고 크게 꾸짖었어요. 물론 속마음은 딸이 정말 그럴까봐 벌벌 떨었지만 아이가 그런다고 제가 독려하면 이 다음은 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 마음보다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저도 제 뜻이 확고하다는 걸 아이한테 보여줬고 1년 정도 방황하던 딸은 고맙게도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 내가 몰랐는데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었구나 싶어.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돈도 많이 쓰고 많이 속상했지? 내가 잘못했어요. 나 지난 1년 동안 느낀 게 참 많아. 이제부터는 돈 귀한 줄도 알고 엄마랑 아빠한테도 잘하는 착한 딸이 될게. 그동안 속 썩인 거 내가 다 갚을게. 엄마, 미안하고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워. 저 말을 듣는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딸 때문에 마음을 끓이던 일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딸이 돈이 없다고 하자 친구들이 하나둘 저희 딸을 따돌리고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학교에도 가지 않았는데 그러니 기숙사에도 쫓겨났겠죠. 결국 돈이 필요한 딸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이라고는 생전해본 적도 없는 딸이 차장 마음에 들었을 리 만무했고 거기에 아시아인이라고 인종차별도 엄청 당했다고 했는데 그때 도움을 준 친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저희 딸과 같은 한국 남자였는데 저희 애처럼 대학생은 아니었고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리고 대견하게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큰 돈을 벌고 싶어 엄청 노력하며 살았다고 했는데 같은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보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자긴 잘 지내고 있다며 버는 족족 한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하루에 차가운 햄버거 하나로 버티며 비행기 값을 모았다고 했는데 그 비행기 값이 다 모이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딸에게 말했다나 봐요. 그리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저희 애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는데요. 자기는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을 때는 솔직히 와닿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간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쓴 돈이 그렇게 아까웠다고 하는데 그 뒤 그 친구는 원하는 대로 한국행 비행기 값을 벌어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희 딸은 못 마친 학업을 마치고 3년 뒤에 귀국했어요. 1년의 휴학기가 있었지만 정신 차린 딸은 마지막 학기엔 장학금을 받아 저에게 학비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 뒤 딸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미국에서 다양한 제안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딸아이는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고국에 돌아와 한국에서 활동을 하며 다른 작가들과 공동으로 전시회도 열고 여러 기획 작품에 참여하는 등 제법 예술가스러운 행보를 걸었는데요. 마냥 철없고 생각 없던 외동딸이었는데 어느덧 저희 부부보다 더 진취적이고 생각이 트인 그런 멋진 어른이 되어 있더군요. 그때 늘 생각했어요. 저희 애가 힘들 때 세상을 알게 해준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 두 손을 꼭 잡고 어려울 때 내가 한 번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길 수년이 지나고 저희 딸은 대학원을 거쳐 교수가 되었어요. 집안의 자랑이었죠. 제가 봐도 너무 멋진 여자가 되었더라고요. 비록 바빠서 제대로 얼굴 볼 시간은 없었지만 저희 딸은 저희 부부의 영원한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여느 부모처럼 딸아이의 나이가 차니 능력 있고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만나면 깜짝 놀랄 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솔직히 설레었어요. 사위라니 가만히 있어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남편에겐 딸아이는 영원한 첫사랑이었고 내심 남자를 집에 왜 데려오냐며 샘을 내기도 했죠. 오죽하면 와이프인 제가 다 질투가 날 지경이었는데 그러다 약속의 날이 되었어요.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일찍 퇴근시키고 아주 오랜만에 직접 음식을 만들었고 딸애가 결혼할 사람이라고는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사위 맞이한 장모의 마음으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식탁 한가득 음식이 세팅이 되었을 때 서글서글 인상도 좋은 남자가 깍듯하게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딸과는 미국에서 처음 만났고 한국에서 재회했다고 하는데 아, 그 친구구나 하는 느낌이 팍 왔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난 인연이 그저 예사롭지 않게 생각됐는데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 그 친구의 집이 그 친구가 그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그다지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순간 제 마음도 무거워졌고 남편의 얼굴은 그늘이 지더군요. 누구보다 없이 사는 삶을 잘 알지만 그래서 우리 딸만큼은 그런 거 모르고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둘이 서로를 너무 좋아하니 마음이 착잡했죠.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둘 다 없는 것도 아니고 한쪽이라도 잘 살면 됐지 뭘 고민을 해. 자기네들도 힘들었잖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부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탈출한 가난인데. 싫었죠. 왜 하필 그런 남자를 만나 고생을 하나. 제 딸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딸에게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 딸이 자기 나이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며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속물이라고 제 가슴을 찌르는데 그땐 딸이고 뭐고 진짜 미웠어요. 제가 괜히 그러나요?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애미 속도 몰라주다니 키운 보람도 없다며 서운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딸이 저에게 하는 걸 봐서 자기가 나서도 나아질 건 없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무슨 일인지 상대집에서 저희 부부를 초대했고 부른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닌 그 친구 어머님이 하는 국수집이었는데 시장 가장 끝자리에 위치한 허름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본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죠. 뭐 어지간해야 마음을 바꿀 텐데 저도 제가 속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딸이 나중에 고생할 걸 생각하면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어요. 한때는 너무 고마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 그 친구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대접할 것이 국수밖에 없다며 따뜻한 멸치국수를 내어주시는데 남편의 마음이 동요하는 게 보였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분이 내온 국수가 예전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먹던 그 국수 맛과 제법 비슷했어요. 국수를 먹기 전에는 국수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저도 여자지만 그 솜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나이가 채 10살이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을 잃어 그 뒤로는 죽을 만큼 고생을 하며 겨우 이 작은 가게를 마련해 국수를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남일 같지는 않더군요. 여자 혼자 몸으로 남편도 없이 얼마나 막막하고 고되었을까. 너무 공감이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딸애를 보내기는 싫었는데요. 그건 아마도 제 뼛속 깊이 새겨진 가난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없어서 고생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던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챘던 걸까요? 그 친구의 어머님이 차분하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걸 대접할까도 고민했는데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을 키웠는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국수를 대접했네요. 저희 아들 두 분 마음에 차지 않으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들었는데 유린이 집은 경제적으로 저희와 비교도 되지 않는 집이라면서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중한 딸이 저희 아들을 만나 고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런 말씀 조심스럽지만 경제적인 걸로 저희 아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비록 애 아빠도 없이 혼자 넉넉하게는 못 키웠지만 대신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르쳤으니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저희 아들은 아주 잘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아들을 좋게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옆에서 오래오래 두고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섣부른 편견 말고 저희 아들을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유리를 옆에서 천천히 지켜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편견에 상처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대접하기 턱없이 부족한 곳이지만 54 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바쁜 걸음 해주셔서 저는 몹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예의 바른 그 친구의 어머니 말씀에 부끄럽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차에서 남편이 느낀 게 많았는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그 친구 어머니 말씀이 다 맞지. 우리가 너무 보이는 걸로 사람을 판단했을지도 몰라. 사실 돈보다도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이 중요하지. 난 오늘 내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어. 여보. 됐어, 말하지 마. 누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르나? 근데 엄마, 나 시원이 사랑해. 진짜 많이 사랑해. 그리고 믿어. 시원이랑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엄마는 돈 많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확신 있어? 돈이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 난 엄마 아빠 덕에 돈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행복하진 않던데? 주변에서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꼬이고.
저는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진 않죠. 저는 돈이 있으면 그래도 고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딸의 말에 머리통을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런 기품이는 안 싸더니 키운 사위라면 제 딸을 맺어줘도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비사돈의 말처럼 옆에서 사위를 지켜보니 보면 볼수록 사람이 성실하고 선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엔 딸만큼이나 저 역시 사위를 빨리 진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위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작게라도 자신들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고 남편은 그런 사위와 딸을 대견하게 바라봤죠. 그렇게 간절히 바래 얻은 제 사위는 결혼 후에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비록 벌이는 제 딸보다 부족한 작은 회사에 다녔지만 퇴근 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돈의 가게에 가서 뒷정리를 돕는 착한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없는 저희 부부에게도 그 든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제 딸이 왜 그토록 사위만 보고 있었는지 알겠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결혼하고 1년이 넘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딸이 사돈의 생일 선물로 건강검진을 예약했는데 검사 결과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였죠. 평상시에도 통증은 있었는데 워낙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 그냥 넘기신 게 병을 키운 모양이었어요. 저는 딸의 말에 아는 지인을 총동원해 수술 잘하는 병원을 수소문했고 바로 수술 받을 수 있게 손을 썼고 사돈은 그렇게까지 큰 병이 아니라며 저에게 괜찮다고 하셨는데 딸에게 들으니 사돈에겐 다른 걱정이 있더군요. 엄마,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 곧 수술하셔야 하는데 들어놓은 보험이 없으시더나 봐. 그래서 입원하시라고 했을 때도 괜찮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깟 보험 얼마나 한다고. 어머니도 참.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한 푼이 아쉬운데 보험비 당연히 아깝지. 엄마라도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당장 보험부터 깬다. 그나저나 시어머님이 몸도 아프신데 마음고생도 많으셨겠네. 가서 전해드려. 병원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걱정이 하나 더 있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입원하셨다가 항암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수술하면 바로 퇴원하시겠대. 가게 오래 닫아두면 안 된다고. 뭐? 그 몸으로 어떻게 가게 일까지 하시려고. 내 말이. 그래서 시완이가 회사 그만두고 자기가 가게를 맡겠다고 하는데 진짜 그건 아니잖아. 엄마, 나 이럴 때는 어떡해? 시완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자기가 가게를 맡는다고 해야 어머니가 퇴원하신다는 말 안 하신다고. 저런, 그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보자. 김서방 시간 날 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아빠랑도 같이 상의하자고. 알겠어, 엄마. 무조건 안 된다고 해. 알았지? 딸애는 사위가 회사를 간두고 사돈의 가게를 맡는 걸 극도로 꺼려했어요. 아무래도 지 남편이 다 쓰러져가는 식당을 물려받으려 하니 불안했겠죠. 그리고 그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 남편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더군요. 그래, 어머니 식당을 물려받고 싶다고? 네, 아버님. 저희 엄마한테는 저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 식당이에요. 비록 큰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이용하시는 단골도 있으시고 저희 엄마가 당신이 아파서 그 식당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상심이 클 게 분명해서요. 그런 마음으로 치료가 잘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불안하시겠지만 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가게 더 잘 되도록 노력할게요. 김서방, 식당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 자네가 맡아서 한다고 해도 그 맛을 낼 수가 있겠어? 나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잖아. 장모님, 저요. 어릴 때부터 늘 저희 엄마 도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랑 같이 식당을 해보고 싶었고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놓은 메뉴들도 있고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기야, 정말 식당을 하겠다고? 유래야,
갑작스러운 내 결정이 얼마나 불안할지 이해해. 그런데 나 꼭 한번 해보고 싶어. 네가 미술을 하듯 나도 이게 오랜 내 꿈이었거든. 나 너 절대로 굶기지 않아.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줘. 그래도... 요리야, 김서방이 저렇게 말하는데 한번 믿어주면 어떻겠니? 나는 김서방을 믿어보고 싶구나. 이미 네 시어머니 국수 맛을 봤을 때도 생각했지. 아깝지 않니? 그런 가게가 사라진다는 건. 그런 의미로 내가 그 식당에 투자를 해보겠네. 아버님, 여보. 전부터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사돈네 가게를 좀 더 번듯하게 고치고 메뉴를 늘리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이건 장인이라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생각한 거야. 당신 나 못 믿어? 그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사위를 믿어봅시다. 내가 투자하는데 망하기야 하겠어. 대신 자네 나 믿고 게을러지면 절대 안 되네. 난 공과 사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야. 실망시키지 말라고. 대신 어떤 가능성을 나에게 보이면 앞으로도 평생 투자하지.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유리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저는 남편의 말에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되었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사위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딸아이는 자기 남편을 믿기로 했다며 열심히도 일과 시어머니 병간호를 맡아서 했죠. 이번에도 저만 외톨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식구들끼리 저리 똘똘 뭉치니 제가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저는 딸아이를 도와 사돈의 병간호를 도왔죠. 안사돈은 당신이 아파서 모든 일이 되었다며 저에게 미안해하셨어요. 하지만 이내 제 마음이 풀어져 있었죠. 사위는 정말 열심히 식당을 살리기 위해 메뉴 개발에 들어갔고 남편도 사위가 성실하니 걱정할 거 없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 아는 지인을 통해 가게 위치도 상가 중심으로 옮기고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를 하니 가게 참 그럴싸해 보였죠. 그래서 저도 사돈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식당은 사위에게 맡기고 건강 회복에만 힘쓰자고 했어요. 그러자 사돈이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보이시는데 저도 같이 울었네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자발적으로 사돈의 병원을 찾았고 그렇게 사돈지간을 넘어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는데요. 사돈은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암세포를 모두 제거해 항암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며칠 더 입원을 권장했지만 그 고집이 알고 보니 사돈의 고집이었는지 식당이 궁금해서 병원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못 말리는 모자지간이었어요. 대신 병원에는 자주 통원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퇴원한 사돈은 확 달라진 가게에 처음엔 어안이 벙벙해 하다가 끝내 눈물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김서방을 보고 투자한 거예요. 김서방이 지금 보니 장사 수완도 있고 사업가 기질도 있어요. 저 그래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사돈 두 분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리 하나 얻은 것도 세상 전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게요. 유리한테도 잘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고 재차 말했지만 사돈은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와 제 딸이 말려도 사위와 함께 가게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렇게 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어쩌나요? 저도 함께 가서 일을 도왔죠. 서로 하지 말라고 말리고 그쪽이 쉬면 나도 쉬겠다 서로 그러고 있으니 손님들도 그게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인지 식당은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점심때나 저녁 피크타임에는 빈자리가 없어서 대기도 1시간 넘게 하는데 사돈이 싱글벙글이더라고요. 장사 인생 통틀어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1년 넘게 장사가 잘 되니
매출도 훌쩍 뛰어넘었고 체인 문의가 쇄도할 만큼 사위의 가게는 호황을 누렸어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사업에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뒤였어요.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한 절친한 분이 회사 돈에 손을 댔고 돈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회사 앞으로 많은 어음을 뿌려놨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사업 수완이 좋았지만 회사 자금 융통과 관리에는 서툴러 그분을 믿고 거의 일임한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사람은 남편이 호영호재할 만큼 친형처럼 따르던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남편은 심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몇몇 직원들의 부정한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 타격은 회사를 집어먹을 만큼 큰 여파를 불러일으켰어요. 업계에서는 저희 남편 회사를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궁리를 했죠. 하지만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저는 남편 덕에 고생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정작 저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 딸에겐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 전해졌는데 행여 딸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저나 남편은 약속이나 한 듯 회사가 어렵다는 건 비밀로 했어요. 그러다 집은 경매로 넘어갈 지경에 놓였고 매일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하루는 너무 잠이 오지 않아 밤늦게 일어나 보니 남편이 없더군요. 순간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모든 집에 불을 켰고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어디서 구했는지 거실에서 약을 먹고 쓰러져 있었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119나 112에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딸의 밖에는 생각이 안 났죠. 그리고 사위가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어머님은 빨리 119에 전화하세요. 빨리요. 라고 했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그때 사위가 달려와 저를 부축해줬어요. 그 뒤로 저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눈을 뜨니 저는 병실에 누워있고 사돈과 딸이가 제 옆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딸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팅팅 부어 있었는데요. 저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렇게 힘들었으면 자식인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너 임신했잖아. 그런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하니? 미안해. 진짜 너무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유리야, 그만해. 엄마 힘드셔. 엄마는 너 생각해서 그러신 거야. 너도 잘 알면서. 그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다녀와. 가는 김에 시완이랑도 같이 있고 여긴 내가 있으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가족끼리. 저는 사돈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 민망하다고 어렵사리 미소를 지었는데요. 사돈이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라고 하는데 대답도 전에 눈물이 터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는데 사돈께서는 그저 제 등만 쓸어주더군요.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그 뒤로는 자기도 받은 만큼 갚는 거라며 저를 도와 남편의 간호를 함께 했는데요. 제가 괜찮다고 아무리 말려도 그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에는 조상기가 있어 병원에 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날도 남편의 병실로 온 사돈의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사돈, 그게 뭔가요? 먹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제가 두 분한테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사돈이 봉투 안에 물건을 꺼내기 전까지 그저 그게 시장에서 사온 군것질거리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돈이 봉투에서 꺼낸 건 돈 뭉치였고 저와 남편은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죠. 사돈, 웬 돈을? 사실 따지고 보면 제 돈도 아니죠. 제가 힘들 때 받은 도움을 이젠 제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덕분에 저희 식당이 체인도 생기고 매출이 잘 나오게 되었잖아요. 아들이랑 상의해서 그 가게 다른 큰 회사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사돈, 함께 살아야죠. 저희만 잘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인가요? 아들에도 기꺼이 그러자고 했어요. 이 돈은 제가 그동안 아들이한테 월급이라고 받은 돈이고요. 아들애가 조만간 가게를 매각해서 바깥 사돈 회사 살릴 겁니다. 아니, 이런 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게 되어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 솔직히 소변 쳐다보기도 싫어요. 저는 이제 우리 귀한 손주 이유식이나 만들고 유리 미역국이나 끓여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그저 사돈을 끌어안고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사돈은 제가 너무 울보라며 놀리셨는데 자세히 보니 사돈도 울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사돈은 한동안 울다 웃다를 반복했고 그 사이 사위는 운영하던 가게와 체인을 팔고 그 돈으로 저희 남편 사업회생을 도왔어요. 거기에 사위가 저희 남편 회사에 합류해 회계 업무를 전담했는데 남편이 힘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급한 불부터 끄기 시작해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살릴 것엔 집중했는데 그러는 사이 도주 중이던 문제의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없었는데요. 자기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자기네 집도 가세가 기울어 그만 회사 돈에 손을 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돈도 돈이었지만 신뢰를 깨고 30년 넘게 운영한 회사를 망하게 하려 했으니 선처할 의사가 없었죠.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그 사람은 실형을 살게 되었는데 출소를 하면 다시 민사로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원래 저희 남편이 그런 면에서는 매정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부도 직전에 회사를 살려놓으니 주변에서는 기적이라며 다시 거래를 틀려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저희 부부는 그 일이 절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위가 저희를 그리고 남편의 회사를 살린 거죠. 저희에게 기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위와 사돈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맺은 것이 저희에겐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적이었으니까요. 그 뒤 회사가 안정되면서 시끄럽던 저희 집도 평화를 되찾았는데 그때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저희의 첫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주 귀엽게 생긴 왕자님이었는데 저는 사위를 빼다 박은 것 같았지만 사돈은 저희 딸을 닮았다고 하더군요. 뭐 두 사람이 만들었으니 둘 다 닮았겠죠. 그 뒤 저와 사돈은 손주 보는 낙으로 살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니 저희는 이젠 꼭 자매처럼 떨어져 있으면 허전할 지경이 되었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사돈도 본래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여자애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자가 돌이 지나고 저희 둘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그가 못했던 것을 하나하나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으로 실천한 건 둘 다 미국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둘 다 영어는 ABC도 못해 어학원을 다니며 늦가기 공부를 시작했죠. 거기에 사위가 사진기 하나를 선물로 줘서 저는 사진까지 배우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빼고 아주 살판이 났다며 질투를 하기도 했지만 좋은 건 어쩌나요. 그래서 당신 나중에 우리 사위한테 회사 물려주고 일 그만하면 그땐 내가 놀아줄게 라고 말하고 그 뒤로도 사돈과 함께 춤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가며 뒤늦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 그다지 젊은 나이가 아니어도 저나 사돈은 지금이 저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돈과 둘이 기차를 타고 단풍 구경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 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때도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돈도 벌어봤지만 결국 남는 건 돈이 아니었다는 얘기였죠. 돈은 원래 수단이잖아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돈이 없으면 무조건 불행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생을 다 살아보진 못했지만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 돈보다는 귀한 것이 이 세상엔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도 귀하고 시간도 귀하고 가족은 더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돈보다 귀한 것에 집중하며 지금처럼만 살 수 있길 늘 소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지금 현재를 선물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돈보다 귀한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한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의 행복을 놓칠 뻔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길 몹시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만큼 외로운 인생은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소소하지만 감사한 일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지금의 이 시간은 먼 훗날 몹시 그리워할 추억이 될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부족한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늘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